오늘도 딱딱한 정치 이슈들 부드럽게 갈아낼 맷돌의 윗돌 김원국 대진대 개공교수 그리고 아랫돌이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스튜디오 토크가 아니고 전화 토크로 이제 연결을 좀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는데 우리 수요 정치 토크도 이런 변화에 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뭐 진행 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충분한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국 대진대 개공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시네요. 무슨 말씀? 네, 전화상으로 또 들으니까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토크하고 해야 좀 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영영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록 뭐 전화 토크지만은 기탄 없이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리고 아주 또 세심한 그런 정치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N번방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김 교수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재발 방지 막기 위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엄청나게 충격을 준 현대판 성노예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여성들을 성노예로 착취했던 상황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 네. 청와대에도 600만 명 이상의 현재 뭐 청원이 있고요. 국회에도 어제 10만 명이 넘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원이 접수가 됐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뭐 대책을 마련하느라 굉장히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 18명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고요. 네. 일단 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하자라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N번방 사건이 가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좀 뒤늦게 뒷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민들께 워낙 충격을 준 사안이라서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런 사건까지 겹치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배 소장님. 국민 여론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네. 청와대 국민청원도 가입자 전원을 신상 공개하라. 그리고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체포하라. 이 두 개를 합하면 지금 400만이 넘어요. 역대 최다일 정도이고 심지어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식의 전환을 해서 인식의 전환을 잘 다뤄야 된다. 졸속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앞서 이제 김원국 교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미 사실 이게 두 달 전에 1월 달에 같은 청원이 접수가 됐어요. 10만 명 넘게 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에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세심하게 대응책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느냐. 아하. 20대 국회가 끝까지 할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알려진 게 아닙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는지는 저도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벌써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었는데 그때 사실은 공론화가 됐는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다 다 뺏겼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제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국회에서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돼야 된다. 그럼 지금 선거 때문에 준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그냥 일종의 레토릭이다. 네. 너무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배 소장님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딥페이크 특정인 얼굴 합성 음란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뭐 네. 민주당 의원이나 통합당 의원들이 이 논란에 대해서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뭐 처벌할 수 있겠느냐, 뭐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런 뭐 인식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불거졌던 문제였고 그리고 두어 달 전에 국민들은 10만 명 이상 국회 청원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올라갔을 때 졸속이었다는 이야기가 인식 자체가 법안심사회의록을 보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하, 얼마나 또 네. 심각한 문제도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왜 저는 충분하게 보도가 잘 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박사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왓츠맨이 어떤 인간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정작 통과되라는 법안이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저 통과된 청원 내용을 보면 음란물에 졸속 통과가 된 것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네, 한 달도 안 됐죠. 네, 유명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서 퍼뜨리면 죄를 묻고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 이것이 유튜브 같은 데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 내용을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답변이 나왔었냐면 심지어는 한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들어야 하냐 만들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그런 짓을 자주 한다. 이게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제대로 검토조차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의 박인숙 여성안정특별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적절한 발언한 사람들 다 경질해달라. 또 문제적 발언을 일삼은 국회의원도 법사위 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또 법을 책임지는 법조계에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시민들의 의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너무나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달 3일에 법사위에서 열렸던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논의 그리고 관련된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황당한 거죠. 당시에 엠번방 사태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번방 사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게 국회 속기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법사위원 또 사법부 관계자들 전원들이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어떤 것입니까?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가 됐고 마지막 본회의 전에 이제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사위 회의를 하는 데서 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다 제대로 현안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논의를 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큰 이 1호 청원의 의미를 다른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엠번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들은 전혀 담지 못하고 입법이 된 상황인데 근데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엠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논의도 못하고 법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국회가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의 염원을 담지 못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한 채 국회 입법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제대로 일하고 실력 있고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비례연합정당이다 뭐다 해서 총선 앞두고 하니까 정치적 이속에만 좀 혈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 김 교수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팀 구축하라 전원조사 필요하다면 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한민 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다.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유포하고 나르고 소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런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큰 얘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그렇다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국회에서 이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일단은 총선 과정이라도 최대한 이 법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역시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차원 또 사법부 차원 각계가 정말 총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논의하는 장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총선이 코앞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코로나19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네. 법을 만들고 다루고 또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요. 특히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지하고 유포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참 왜 그러냐 싶기도 한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정말로 온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부 또 국민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참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성착취 문화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김원국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데 짧게 두 가지만 저는 꼭 강조를 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단호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서두르다 보면 뭔가 또 선거 전에 하나의 또 성과를 만들어내서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졸속 처리한다면 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외면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안들을 꼭 일일이 대통령이 다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나요? 왜 우리 사회는 자체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국회의 기능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능. 저는 매사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따라야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지금의 형태 정말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기본적인 우리 수사, 이 조사, 그런 어떤 그 경찰력의 인프라만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꼭 뭐 특별 조사를 해라. 이런 측의 정책적 방향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상적인 문제잖아요. 네,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착취의 문제, 또 미성년자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네. 건설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사건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번방 사건, 이게 코로나19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법도 좀 강화가 돼야 되겠고요. 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도 좀 뭐 새로 마련해야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뭐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관련해서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이 비례대표 명단 발표됐는데 기호 1번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신현영 명지대학교 병원이죠. 가정의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의미부터 네네. 좀 짚어주시죠. 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모두 30명의 일단 명단을 만들었고요. 네. 순위 승계 예비자에서 5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보면 일단 과정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개 소수 정당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례 얘기가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다수의 그런 소수 정당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4개의 소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중에 또 2군데에서는 이 검증에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후보를 그렇죠. 네.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당초의 좀 목적에는 취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면면을 보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네.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할 것인가. 국민적인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차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에 맞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활동을 해온 신현영 교수가 일단 1번이 됐고요. 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23번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인권의 상징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과거에 부천서 선고문 사건의 네. 피해자로서 당사자였고요.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활동해온 분.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경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시민사회 계열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목적만 따진다면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이번에는 비례대표가 됐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많은 그런 인재들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공천에는 분명히 상고가 있을 겁니다. 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서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난 일주일간의 내용인데 감성 분석은 여론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뭐 찬성이냐 반대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의미하는데 70% 이상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뭐 공천하고 나면 다 잡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정치 개혁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공이 어떤 정당이든 막론하고 제대로 공천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이는 것이 상당히 급조됐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평가를 네.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구색 갖추기 물론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김홍국 교수님과 다르게 보는 것이 이번 더불어 시민당도 그렇고 미래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잡아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전문성을 오랫동안 또 소리 없이 다져왔던 사람들을 발탁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급조돼서 이번 지금의 시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표박기에 몰두한 것인가 저는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비례대표로서 선정이 된가 이걸 따져보시는데 이 정당들이 보면요. 1번을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인사들을 발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네. 코로나19가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1번으로 돼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인지 이것도 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보면 대부분의 직책이 회장, 부회장, 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 다 이분들을 뽑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직책이나 고위직 타이틀을 시민사회 분야든 아니면 정당 분야든 또는 전 KBS 부사장이든 이런 타이틀을 달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비례대표 전문직으로 발탁이 안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차제라도 형식적으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비례 후보 추천을 받아서 당원 투표만 거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부의 입김을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차제라도 정말 민주적인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무용론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국회 의원 선거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발할 때는 너무 밀실이라서 또 문제였는데 이번 또 비례대표 선정을 보면은 너무 좀 가짜, 위성 뭐 이런 말로 색깔이 칠해지니까 참 이 비례대표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론들이 뭐 서서히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쩌면은 지금 뭐 더불어시민당이 소수 정당이 일부가 또 빠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기에 뭐 총선 전략에 영향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괜찮겠습니까? 이런 뭐 연합이라는 성격의 비례대표 정당이 만들어져서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있었어요. 역시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수의 소수당들과 함께하면서 뭔가 이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애초에 취지가 있었지만 네. 기본소득당과 실효전은 사실은 두 개의 작은 정당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뭐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 미래당 애초에 논의가 됐던 정당들과는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은 셈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하기로 했던 나머지 두 개의 정당도 결국은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또 한 개의 정당은 또 탈퇴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연합에서의 그런 큰 힘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더불어시민당 특히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역대 대통령의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3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최근의 조사를 보면 거의 뭐 50%대 육박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리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국민 다수의 이런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괄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상징성과 또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비판도 상당히 받을 지점이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 측면에 우리 사회 각계를 구성하던 뭐 평화, 통일, 환경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또 의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정의 측면, 긍정의 측면 아마 유권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두고 있는데 배 소장님 뭐 여론조사 네.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김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통령의 지지도 이것이 뭐 40% 후반에서 50%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사실 후광 효과 네.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총선거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역량, 자질 등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후보들에게는 기초 체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당 지지율과 함께. 네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8년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7, 80% 고공행진을 해버리니까 실제 기초단체장으로 나선 인물이 누구인지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묻지마가 당선이 되죠. 되는 겁니다. 네. 바로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질 정도로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40%대 중반 후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 가장 다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성은 지지층을 꽁꽁꽁꽁 결집시키는 이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45% 이상, 일부 조사에서는 50%대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아주 중요한 변수, 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배 소장님, 이게 뭐 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자 그러면은, 결국 뭐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합니다만, 비례연합정당에서 지금 뭐 열린민주당도 또,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후보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보 진영의 표가 많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대통령 지지도와는 별개 없이 표가 상당히 갈라짐에 따라서 총선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가야 될 표를 열린민주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표 분산이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균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악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본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범민주당 진영의 외연이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에서 경쟁력을 키워가지만 한편으로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사실상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다고 또 지지층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는 않다라는 거. 이 한 여론조사 결과 바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3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26.1%.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시민당 26.1. 이것은 최근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통합당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은 22.7%, 네. 정의당이 약 10%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4.8%, 열린민주당 3.8%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갓 생긴 비례정당 전문정당인 열린민주당이 4% 가까이 된다면 일단 3% 최저선은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의석을 가져갈 수 이것이 있죠. 된다면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일이 20일 이상이기 때문에 2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양쪽 다 파이를 키워간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동안은 범진보 진영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는 범민주당 진영의 파이가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보 진영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뭐 열린민주당이든 아니면은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든 진보 진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난 후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면은 파이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이후에 연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저는 열린민주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당한 최근의 지지율 양상들을 본다면 합당보다는 별개의 정당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형식은 이제 연합의 가능성이 될 텐데요. 네.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정의당의 이 현재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의 이런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의당으로 가주는, 다시 네. 말해서 진보 진영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종의 포마시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이 참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게 되면서 물론 원칙은 지켰지만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이런 주목도가 도리어 굉장히 활발한, 특히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역시 열린민주당 쪽에 지금 눈길을 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교섭단체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지지율을 기대했던 정의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데, 대신에 여권의 지지층에서는 정의당으로 비례정당 투표가 이동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이 지지율 전체가 확산될 가능성들. 네. 특히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은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사건 이후로 다시 또 통합에서 최근에는 다시 갈라지는 양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보수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사실은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여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수정당으로 표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 내부의 이런 흐름들이 도리어 지지율 중도층의 확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과거 중도층을 점유했던 국민의당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권 내부의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뭔가 반응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의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비례정당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더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일단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총선 때는 이상희 진행자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총선 막판에 며칠 앞두지 않고 이 말 실수, 네, 이게 막말 논란, 항상 이런 것들이 그래왔죠.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전체 여론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투표자들에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상호 통제, 또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지만, 열린민주당은 별개의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많다는 거죠. 예, 네. 하고 있는 만큼 그 돌발 변수도 눈여겨봐야겠죠. 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한국당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뭐 엎치락 뒤치락 뭐 이거다 저거다 말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 후보 40명 명당 다시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일단 배 소장님 네. 말씀하셨으니까 미래한국당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저는 우픈 상황이다. 우픈 상황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율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정상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거든요. 네. 리더십의 문제도 나왔고, 또 공천 받은 인사들의 또 반발도 초래가 됐고,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보수 정당을 향한 실망,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전화 면접원이 직접하는 조사에 보면은 무당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28에서 뭐 30% 이상 가까이. 이건 그냥 우리가 대체적인 수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수가 또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또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이런 공천 자범이 있으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또는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유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상의 문제가 노출됐던 부분들이 빨리 봉합이 되고, 또 새로 명단이 조율된 부분, 그리고 관련된 추천받은 또 확정이 된 인사들, 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흘러간다면 괜찮겠지만, 또 한 번 뭔가 여기서 잡음이 나온다면 상당히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끝내 이제 조율된 것은 뭐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의 문제는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단이 확정이 됐다가 다시 뭐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자, 김원국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과정상의 문제는 있으나 어쨌든 일단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명단, 소위 말하는 한성교안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추구 이런 부분이 가치라든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안을 보면 역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네. 상징성 있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번으로 올라왔는데요. 역시 그동안의 이 진영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가를 지키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대한민국의 이런 가치를 더 높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윤주경 관장이 일본으로 간 것은 상징성 측면을 다시 보겠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금융연구원장 윤창현 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의미 있는 그런 상징과 가치 담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역시 한성교 전 대표 그리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네. 친황체제 이 친황 인사들이 다시 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 그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드렸던 것처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노출했다. 결국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정의 이 창출과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보수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보여주는 데 일단은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상처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방금 배 수장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비례대표들이나 또는 당직자들이 이제 선거가 불과 20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말실수, 실언, 작은 막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왜냐하면 양측이 다 이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또 미래한국당도 이분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당 전체 이미지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갖는 이미지를 굉장히 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은 총선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 슬화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림을 보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당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궁금했는데 결국 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정동영 의원도 실망했다 이러면서 손학규 대표에게 통첩도 하고 이러는데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최근 정당 지지율도 주춤한 것이 민생당의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당 자체가 하합하는 또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당 비례투표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선전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와 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구 몇몇 곳에 아주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민생당은 지역구 내에서도 좀 더 선전할 수 있도록 또는 정당으로서도 좀 뭔가 차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경쟁 정당이 더 생겨났습니다. 국민의당도 있고요. 이제는 또 열린민주당도 있고 이 정당 투표를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생당만의 특화된 공약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 집안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 상당히 선거를 20년을 앞두고 민생당으로서는 위기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전 민생당 대표죠. 네. 정동영 의원이 실망했다. 그리고 김정화 공동대표 물러나라. 손학규 대표에게 또 여러 가지 보내는 최후 통첩까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도 만만치 않은데 비례정당에서는 과연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3%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들은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좋은 후보를 통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당 내분 상황 더구나 김정화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들과의 이런 협의를 하는 상황 없이 굉장히 독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역시 호남과 기타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또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례까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거기다 또 당 분열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과연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네. 유성엽 이런 또 다른 이 당에서는 아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네.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 리더십을 발휘해서 유권자를 봉합할지. 호소할 수 네.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분열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갈 길은 멀고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민생당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요 정치 토크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지대 개공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은 전화 토크로 대담 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